하여튼 근데 그래도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도 뭐 강의가 영양가가 있고 그것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왕왕거리는 편이어서 졸음을 유발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약간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막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거 아시죠? 반응하고 이를테면 저런 거. 제가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자료집 하나 좀 주실래요? 지금 남은 게 있나요? 아, 예. 아마 요 앞전에 강의를 누가 하셨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저도 이제 공동체에서 한 25년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월급 받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25년, 30년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었고, 제 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왜 요즘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나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좀 지루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재밌게 시작하는 게 낫겠죠? 예.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옛날에 그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죠? 토끼와 거북이가 처음에 토끼가 거북이한테 경주를 제의해요.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거북이가 토끼는 잠을 자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나머지 부지런한 거북이가 결국 올라가서 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우화가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여튼 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 우화가 뭔가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마음에도 안 들어. 뭐 그런 요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잤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 또. 거북이가 산에 올라올 때, 예, 두 분 다 내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워요. 또. 이 우화가 하여튼 뭔가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두 분 얘기, 예. 그것도 제 원하는 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또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우화가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들거나. 불공정하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가 다를 리가 없겠죠. 토끼와 거북이가. 그죠? 저 앞에서 막 토끼가 뛰어다가 딱 뒤를 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엉금엉금 겨워와. 그래서 저거 겨울 때 기다리니 내가 정말 한숨 자고 일어나도 충분히 이기겠다 생각한 거예요. 잠을 잤어요. 자, 뒤에서 그걸 본 그 거북이의 마음이 어떨까? 잠자고 있는 토끼를 본 거북이의 마음. 첫 번째, 퀴즈를 불렀다. 두 번째, 긴가민가 그저로 있다. 세 번째, 너무 가슴이 아팠다. 어떤 게 맞을까요? 뒤에서 잠자고 있는 토끼를 바라본 그 거북이의 마음이 어떨까? 가슴이 아팠다. 굉장히 착하신 분이네요, 아주. 보통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는 토끼를 보면 어떨까요? 세 개 중에 어느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거 아니지 많겠죠.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 조마조마했겠죠. 지나간 뒤에는 깨서 튀어 올라갈까, 허겁지겁 올라갔겠죠. 저는 이 우화가 옛날에 제가 60년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시절에 제도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국어교과서에 이 우화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과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깨우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심보를 과연 교과서에 나오게 할 만큼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마음이냐.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92년에 평민당 아시죠?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때 마크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 전에. 그 마크 그림이 토끼와 거북이가 발 묶고 뛰어가는 게 마크였었어요. 2인 삼각하는 거. 지금은 이제 이 교과서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우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심보. 이게 과연 교과서에 나올 만한 거냐. 이런 제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자, 거북이가 왜 이겼느냐 이거예요. 이긴 이유. 첫 번째는 거북이의 성실함 때문에 이겼다. 두 번째. 토끼가 잠자를 하는 그 실수를 하는 그 덕분에 어부지리로 거북이가 이겼다. 어떤 게 맞을까요?
거북이의 성실함 때문에 이겼다. 두 번째, 토끼가 잠자는 실수를 하는 그 덕에 거북이가 어부지를 이겼다. 네? 저는 정답을 얘기해서 맞춰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이죠. 그죠? 근데 깨놓고 말해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뭐예요? 토끼가 잠자서 이긴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일단, 실제로 이긴 이유는 토끼가 잠자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무슨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세 번째, 토끼는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가장 좋은 경쟁이 되나요? 토끼. 거북이끼리 해야지. 왜 토끼는 어디서 하는 짐승이죠? 거북이는. 근데 이 게임은 어디서 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공정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게임입니까? 페어플레이예요?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 우화를 딱 배우는 그 순간, 그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게 있어요. 첫 번째, 뭔가 이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뭔가 이긴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게 내 마음속에 탁 각인이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경쟁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 나한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훈숙돼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기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한테 좋은 거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각인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후에 무수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무수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왔었죠? 무수한 경쟁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고 갔다 오면 여러분 부모님이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보나요? 시험 잘 봤니? 물어볼 뿐 아니라 또 뭐 물어보죠? 몇 등이냐 물어보는 거죠. 몇 등이냐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경제에서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죠? 1, 2등 앞쪽에 있었으면 경제에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고 뒤에 있으면 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시험에 계속 랭킹이 매겨져 1등부터 꼴찌까지. 그죠? 그래서 설령 한 게임에서 여러분 성취감을 느꼈고 승리감을 느꼈어요. 근데 어떠한 경쟁에서 그렇게 성취감과 승리감을 느낀 사람과 피의식과 패배의식을 느낀 사람과 누가 더 많을까요? 패배의식을 느낀 사람 많겠죠. 그죠? 설령 그리고 한 게임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앞에 놓여있는 더 많은 게임이 있겠죠. 더 많은 게임에서 이 사람이 성취감을 느낄 가능성과 실패감을 느낄 가능성 어떤 게 더 많을까? 실패와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에 나오는 공통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교과. 네? 맞아요. 무슨 산이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산 다음에 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아. 무슨 산에 정기 안 받은 학교가 없어요. 네. 그죠? 정기라는 건 뭐예요? 올바르고 좋은 기운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기. 그죠? 나쁘고 삿된 기운을 뭐라고 합니까? 나쁘고 삿된 기운을. 나쁘고 삿된 기운. 사기. 네. 그죠? 이런 기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풍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는 무슨 풍이 있습니까? 교풍이나 학풍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집에서는 무슨 풍이 있죠? 가풍이라는 게 있다고요. 사람은 이렇게 풍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막 지저분한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엄해요. 그러면 내가 습관이 바뀐 게 아닌데 보니까 이 학교의 풍습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학교의 어떤 그런 기품과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엔진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무수한 게임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무수한 게임은 이기고 지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훈습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몸속에 뼛속 깊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사실 다 주판을 튕깁니다. 내가 이 경쟁 계층 상승 욕구에 대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잘생기고 잘나고 돈 있고 명예 있고 학벌 있는 사람을 내가 은연중에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내 인생에 영향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데려왔어. 아이가 학교 친구를 데려오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뭐 하시냐를 왜 물어보고 싶을까?
아버지 직업이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그 집안의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은연중에 알고 싶은 거죠.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까지 완전 호구조사. 또 물어보고 싶은 건 어디 사니? 그죠? 그 몇 평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또 공부 잘하니 물어보고 싶고. 공부 잘하니 왜 물어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막 맛있는 거 해주면서 앞으로 우리 애가 잘 놀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도 더군다나 공부를 잘하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대학은 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지금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만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같은 학교를 할지라도 과가 또 다르죠. 법대, 의대, 뭐 연구과 이런 데가 왜 경쟁률이 높습니까?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그런 곳에 가야지만이 훨씬 더 경쟁적으로 좋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남다른 법률적인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명감, 책임감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수 있을 만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 다 관계까지 다 주판을 튕깁니다. 이해관계를 만나게 돼요. 어쩜 지금 그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만나봤자 인생이 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 안 만나고 싶어해요. 왜 장애자,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왜 소외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만나봤자 안 만나주는 이유가 만나봤자 내 인생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기 막 묻지마 살인한 사람도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맨날 구박받고 야단 맞고 맨날 한 번도 격려받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주변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막 천대받고 그랬어요. 나이가 커가지고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무수한 사람이 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일까요? 해코지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나한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신차원에 있는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하고 삶의 어떤 그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드는데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받고 상처받고 이럴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고 상처받을 때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요. 어쩜 이런 류에 갖고는 은연주의 그런 계층상승 욕구가 잘나고 이런 사람들 사귄 데 집중했을 뿐이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 따뜻하게 눈빛을 돌보거나 이러려고 하는 마음을 덜 가질 수도 있죠. 내가 아주 나쁜 건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 계층상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어쩌면 그 게임에서 내가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를 훨씬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가 사는 경우를 많이 하겠습니까? 기가 죽는 경우를 많이 합니까? 기가 죽는 경우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설령 한 게임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더 많은 다른 게임에서 좌절하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패배의식을 느낀다 한다면 설령 한 게임에서 내가 격려를 받고 이겼다 하더라도 어쩌면 나는 이렇게 내가 기를 죽는 경우를 훨씬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를 죽는 것도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입니까?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그 다음 자살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입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29명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성공해. 근데 죽고 싶은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300명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과로사 환자가 많아요? 40대 50대 돌연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저 20대 여러분 자살률이 교통사고보다 늘어나는 거 아시죠? 노인들 자살률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과 사람끼리 갖다 이렇게 좀 살리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죽이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를 죽여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수한 기죽임, 뭔가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기죽임이 누적되고 반복되게 되면 일종의 임계치를 지나서게 되면 정신적 기죽임이 물리적 기죽음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 많이 나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수한 많은 상처가 있으면 사소한 병균도 견뎌낼 힘이 없어. 그래서 쉽게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죽임이 누적돼서 이게 물리적인 죽음을 가면 이것이 더 누적돼서 일종의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정말 죽는 거죠. 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제가 환경운동이나 환경 생태 생명과 관련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환경 문제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원상복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쩜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끼리 죽여나가는 이 기죽임이 누적된 거죠. 기죽임이 누적돼서 물리적 죽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연을 죽여나간 것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속에서 내가 피부병에 걸리면 피부 연고를 맨날 발라대면 사실 내가 위장이 안 좋아서 피부가 안 좋은 건데 피부 연고를 발라대면 이게 근본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무슨 요법이라고 그러죠? 증상만 치료한 요법을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저는 환경 문제가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환경을 복원시키기만 하면 되고 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하면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이건 일종의 우리 몸속의 피부병 같은 건데 이것만 계속 약을 발라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인간과 인간끼리 죽여나가는 관계, 인간의 자연을 죽여나가는 관계가 약한 틈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환경 오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약한 고리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딱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자연환경을 잘 복원, 보존, 원상복귀 한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죽여나가는 관계가 인간의 자연을 죽여나가는 것을 관계로 확장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의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죽여나가는 관계, 죽임의 관계, 이런 죽임의 관계가 문제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 갖다가 영어로는 하우스키핑, 하우스홀드란 말을 썼어요. 일본 말로는 집안일 이런 뜻에서 가사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했죠? 살림이란 말 쓰죠. 그죠? 살림모모. 살림살이. 그죠? 살림살이는 무슨 살이의 반대죠? 살림살이의 반대. 죽임살이. 그죠? 죽임살이의 반대가 뭐라고요? 살림살이. 근데 저는 우리 조상이 정말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엌일, 집안일 이렇게 안 하고 왜 살림살이라는 말을 썼을까? 살림살이 한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활력 있고 재밌어져. 그럼 이 사람은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죽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편집분파가 일어나고 막 분위기가 막 초상 분위기가 되고 막 이상하게 뒤숭숭해져. 그러면 이거는 죽이는 관계예요? 살리는 관계예요? 죽이는 관계. 물론 사람이 어떤 때는 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보세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이 모임을 되게 만들고 에너지 있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살리는 관계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이 모임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참여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참여할까요? 많이 참여하죠. 이 사람이 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낼까요? 많이 낼까요? 많이 내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욕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욕을 안 먹는 방법은 뭐죠? 네? 욕을 안 먹는 방법은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욕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 일을 한 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욕을 안 먹으려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건 어차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욕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살리는 관계는 뭡니까? 주변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주변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시간도 많이 내고 돈도 투여하고 욕도 들어먹어. 나한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개인적으로? 손해죠. 그러니까 주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죽임의 관계는 뭡니까? 죽임의 관계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나의 이익이 중심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넌 져줘야 돼.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넌 피해를 봐줘야 돼. 내가 1등이 되려면 넌 꼴찌가 돼줘야 되거든. 하지만 그런 경쟁 시스템 내에서 나도 살리는 관계가 됩니까? 나도 결국 죽습니까? 나도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나도 훨씬 더 많은 승리나 성공의 경험보다 좌절과 피해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잠깐은 내가 이길지 모르지만 더 크게 볼 때는 내가 훨씬 더 많은 피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누가 뭐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열등의식이 클까요, 적을까요?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열등의식이 똑같은 양만큼 커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한테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열등의식과 우월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등의식이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우월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난 척하고 우월감이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대단히 심각하게 열등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끼리 죽여나가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나가는,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사람과 사람끼리 함께 사는 교육을 가르칩니까? 이기는 교육을 가르칩니까? 이기는 교육을 가르쳐요. 더불어 함께하고 또 함께 공존하게 되고 또 더불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1등하는 교육을 가르친다고요. 이게 살리는 교육입니까? 죽이는 교육입니까? 그래서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이 더불어 함께하고 더불어 같이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교육을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그 내가 1등 할지 잠깐 1등 할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 내에서 나도 수많은 피투성이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이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죽여나가는 관계. 이걸 어떻게 살리는 관계로 바꿀 거냐.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예란 말도 썼었죠. 공예란 말은 공적 피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환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환경이라는 얘기도 나와 내 주변을 분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환경이란 말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란 말도 씁니다. 생태주의란 말, 이런 들어보셨죠? 생태주의는 가만히 보니까 보통 우리가 햇빛과 물과 또 토양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미네랄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가지고 어떤 식물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영양 요소들을 만들어내죠. 생산자라고 그래요. 이걸 먹는 초식동물 있죠. 초식동물이 있고 이걸 먹는 육식동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분해자가 있죠. 분해자. 그죠? 여러분 분해자가 뭡니까? 무슨 세균들, 박테리아 이런 거예요. 만약 분해자가 다 썩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 분해자가 썩게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공룡들 다 지금 아마 다 시체들이 다 아마 즐비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공룡, 짐승들 다 썩지 않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완전히 썩어서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해자가 아주 잘근잘근 다 분해해 준 거예요. 옛날에 공룡들은 다 어디 갔을까? 분자단으로 흩어져가지고 흙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식물이 되고 또 식물의 먹이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세포 속에 공룡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포 속에 옛날에 고사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조상들 다 어디 갔냐? 여러분 몸속에 다 들어가 계세요. 세포 단위로. 네?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잘 돌아가야지만이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잘 돌아가는 것. 연결과 순환. 연결과 순환. 이게 생태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생태적 사고예요. 그러면 관계 맺지 않다고 사고하는 게 그러면 있느냐? 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는 관계 맺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분리가 돼 있어요. 네가 죽든 말든 나는 관계가 없다고요. 네가 상처받아도 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와 나가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나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생태계가 저 아마존에 있는 생명들이 다 멸종한다. 옛날 같으면 멸종하고 말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되어 있고 관계방적 사고하는 사람은 아마존에 있는 생명이 죽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그 그물망 속에서 나도 피해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생명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나에게도 그런 죽임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녹색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녹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녹색이라는 말이 환경운동 열심히 하자 이런 녹색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빨간색 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게 떠오릅니까? 사회주의가 떠오르죠. 그죠? 빨간색과 반대되는 파란 색깔은 뭐가 떠오릅니까? 자본주의가 떠오르죠. 그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게 하게 되면 노동자하고 자본가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없어서 많은 물건을 더 풍성하게 생산할 수가 없어. 노동을 해방시켜줘서 노동자가 억압받지 않은 사회가 돼야지만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돼.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죠? 사회주의식을 해야지만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녹색에서 관점이 바라보면 지금의 환경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둘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 인류 절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결국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똑같은 원인 제공자이자 쌍둥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녹색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옛날에 사회주의자나 이런 것들도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인류를 진화시킨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생산력주의야. 잘 먹고 잘 산 자가 진보라는 거예요. 근데 녹색은 정확하게 이 생산력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둘 다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색? 그래서 녹색인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정신성,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명운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에 녹색운동이라는 말을 썼죠. 이제 생명운동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렇게 죽임의 관계를 갖다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모든 활동들을 뜻하는 겁니다.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모든 거. 예전에 옛날 신데렐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데렐라는 실제로 제투성이 이 하녀였잖아요. 근데 왕자님 잘 만나서 꽃폈잖아요. 그죠? 인생이 풀렸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뭐가 있죠? 평강공주 바보 온달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공주였어요. 근데 맨날 찔찔짜고 우니까 너 그러면 저 바보한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만약 평강공주가 남편한테 넌 왜 이렇게 바보니? 넌 왜 이렇게 바보니? 자꾸 흔들어대면 평강공주가 괴로울까? 바보가 괴로울까? 네? 내 남편을 두고서 넌 왜 이렇게 바보냐고 맨날 그냥 야당하고 막 이러면 저 바보가 괴로울까? 내가 괴로울까요? 네? 내가 괴로워. 확실해요? 네. 여러분 꽃을 보고 꽃이 참 이쁘네. 그러면 꽃이 좋을까? 내가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달을 보고 달이 정말 나를 참 슬프게 하네. 달이 슬플까요? 내가 슬픈 거예요? 저 남편이 바보인데 넌 왜 바보냐? 자꾸 늘어대면 저 바보가 괴로울까? 내가 괴로울까요? 이 말은 뭐냐면 넌 왜 바보니 자꾸 흔든 얘기는 네가 바보가 아니면 나는 행복하고 네가 바보라서 불행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행복과 불행은 누가 틀어주고 있는 거죠? 네? 내 행복과 불행은 남편이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정상이면 나는 행복하고 남편이 바보라서 불행하다 한다면 내 행복과 불행은 누가 딱 틀어주고 있다? 남편이 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평공주는 우리 남편, 우리 캐릭터 바보라고 딱 인정을 했어요. 바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바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관계 맺는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되죠? 저 남편의 캐릭터를 딱 인정하고 저 남편을 향해서 내가 맨날 바보라고 흔들어 대봤자 나만 괴로우니까 바보를 두고서 우리 내가 그래요 이렇게 막 얼러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해가지고 위대한 장군을 만들었어요. 그럼 평공주의 삶은 이 괴로운 삶일까요? 실패한 삶인가요? 아니죠. 우리 저렇게 바보를 키우고 살리고 해가지고 위대한 장군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므로 해서 자기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이제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행복하려고 하는 관계가 서로가 갉아먹고 잡아먹는 관계가 된다. 살리는 관계예요? 죽이는 관계예요? 그죠? 저 좋으려고 한 건데, 그죠? 근데 이를테면 우리 남편이 맨날 먹지 말라는 술을 자꾸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 먹고 들어와요. 술을 안 먹으면 행복하지만 술을 먹어서 괴로우면 내 행복과 배로는 누가 잡고 있는 거죠? 남편의 술 태도가 나의 행복과 배로를 좌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는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 행복의 주체가,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남편이 그렇게 먹든 말든 나는 그 관계없이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술 먹는 주택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나는 저 남편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내가 유지할 거냐, 어떤 마음법을 갖고 있을 거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못 바꾸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술 먹는 걸 딱 인정하고, 오히려 술 먹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건강에 피해가 있으면 오히려 건강을 갖다 돌보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술 먹어서 건강 해치는데 내가 잔소리해서 더 해쳐. 그러면 나라도 잔소리를 안 하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득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편한 관계가 되면 남편이 변화의 가능성이 많을까? 변할 가능성이 더 없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변화시키겠다는 마음도 없어져야 돼, 사실은.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사심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남자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살리는 관계가 되잖아요. 자, 살리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가 주변에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잠잘 거 다 자고 남는 시간에 우리 아이를 건사합니까? 아니죠. 내가 잠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못 입고 그다음에 정말 틈틈이 짬짬이 우리 아이를 건사하고 집안을 건사해야 우리 아이를 올바로 잘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과 우리 가정을 잘 살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살리는 것들은 뭐냐면 주변에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고?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주변을 잘 살립니다. 여러분 파워보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의 힘이라는 뜻인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미친 정도 에너지에 따라서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의 크기만큼 그 주변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큰 원력과 에너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뿐만 아니라 집안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도 살려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끼리 죽여나가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모든 활동들, 이게 생명운동이고 이게 생명평화운동이고 살림운동이다. 환경운동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다 이렇게 살린다 하는 것들이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관계는 나 혼자 살려고 주변이 죽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막 팍팍한 시절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써요. 그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죽이는 관계를 살리는 관계로 바꾸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는 핵심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금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욕구분의 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행복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가 여기 구두를 신고 있는데 이 구두를 갖다 밑창이 닳을 때까지 신고 밑창을 갈아 신고 굽도 갈아 신고 대를 물려 신으면 이 구두 회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 구두 회사는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하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정말 떨어질 때가 기어 입고 또 정말 저 옆에서 돌려 입고 우리 아이한테 물려 입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옷 회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텔레비전 KBS 말고 시청료 내는 거 없죠? MBC나 SBS 이런 거 시청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고 뭐로 유지가 되죠? 광고죠. 여러분 신문도 구독료를 내긴 하지만 신문사가 구독료로 유지가 되나요? 뭐로 유지가 된다고요? 광고예요. 여러분 네이버, 다음 다 광고예요.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삶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까요? 광고는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결핍감을 자극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채널과 채널 사이 보면 뭐죠? 무슨 텔레비전이죠?
홈쇼핑을 보면은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게 만들까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까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광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이게 어떤 이런 옷을 기어 입거나 텔레비전 고장 나고 이러면 수리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 회사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소비자, 안 좋은 소비자예요. 빨리빨리 버려주길 바래요.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한테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끊임없이 구매욕을 자극하고 또 이를테면 여러분 그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결코 만족한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욕구를 확장시킵니다. 그죠? 욕구를 키워. 내가 100의 욕구를 갖고 있으면 내가 100을 소유해야지만이 나는 일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욕구가 더 커졌어. 200의 욕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근데 소유는 100이야, 그대로.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토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정토회에서 초기부터 활동했었습니다. 정토회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정토회에서 매 초일마다 자동적으로 해고화돼서 다른 보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로 환경과 관련된 활동하다가 2000년 말에 그 9.11 있고 난 뒤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개발구호 때문에 인도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한 4년 정도 그쪽 이제 개발 협력 때문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남북 문제 관련된 평화재단에서 한 6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 할 때 가는 이런 무슨 해외 개발구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비롯해서. 근데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난한 나라 딱 가서 너희들 너무 불쌍하구나. 어서 빨리 우리나라처럼 살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왜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냐면 본인들의 삶이 정상적이고 본인들의 삶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어쩌면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처럼 살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물건을 나눠줘요. 자꾸 시혜를 베풀어. 여러분 한 번도 거지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참 불쌍하구나. 뭐 나눠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땐. 주는 거 받잖아요. 주는 거 공짜로 받으면 이게 뭐죠? 거지죠, 거지. 그죠? 사람을 하여금 비루하게 만들어. 이 사람들이 맨발로 씻고 다녀도 자기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1세기의 관점에서 와가지고 야 너희들 너무 불쌍하네? 누구 생각이죠? 불쌍하다는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1세기의 관점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의 관점에서 너희들 그 옷도 없이 너무 가난하구나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식 관점에서 막 옷도 베풀어주고 막 이래요. 그렇게 베풀어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이 관점 자체가 자기들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베풀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 거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구걸하게 만들고 자꾸 주니까 또 달라고 자꾸 그래.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고 싶을까요? 얻고 싶어요.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발적인 자기 노력을 갖다가 오히려 파괴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이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중요한 건데 1세기 관점에서 이 사람들 불쌍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나쁜. 그것도 이거 갖다가 가난한 아프리카 가난한 아들한테 막 이렇게 막 우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모금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이걸 구호 포르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가난한 나라 아이들 갖다 불쌍하게 보이는 사진은 나쁜 사진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걸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10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도주의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종이 어떻게 되든 또 사상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사람만 보는 거죠. 인도주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종교가 어떻든 또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자신들의 어떤 소위 종교적 정책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구호 개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냐면 10번째가 이 사람들 하여금 뭔가 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차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0개가 있는데 거의 이 구호 포르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프리카나 이 사람들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국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갖다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건 뭐냐면
자기식의 관점에서 가난한 나라가 딱 이를테면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해요. 이 말하면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 나를 어떻게 베껴 먹을까를 자꾸 쳐다봅니다. 30루피인데 30달러 달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갖고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환멸감이 느껴져요.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너희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감히 나한테 사기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싹 다 가셔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의 모습일 가능성이 클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가 똑 닮은 사람을 자기가 제일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걸려하지 않는데 나만 유독 그 사람의 눈에 씹혀. 왜냐면 내 캐릭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거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나라도 저럴 것 같아. 나라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베껴 먹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잘 보여서 그 사람한테 일정하게 좀 가까이 가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애쓴다든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두고 내가 굉장히 시비를 갖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 이건 좀 중요한. 선생님. 예. 잠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하고 어른하고 약속을 좀 해놔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욕구를 키우면 소유를 확장해야지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70억이 인구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현재 얼마죠? 3억 정도 돼요. 3억 2억 5천 정도, 전 세계 인구의 한 5%밖에 안 돼요. 전 세계 5%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화석연료에 얼마를 소비합니까? 23%를 소비하고 있어요. 또 전 세계에 20%밖에 안 되는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 화석연료의 82%를 소비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80%나 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얼마 갖고 놀아먹고 있는 거죠? 18% 갖고 놀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 지구적인 위기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20%의 책임입니까? 80%의 책임입니까? 20%의 책임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미국보다 30년 뒤지고 일본보다 10년 뒤진단 말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만약 미국처럼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종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 발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직선적이어서 일종의 시간 간격을 두고 언젠가 미국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이 80%가 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미국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only one earth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뿐인 지구란 말. 그죠?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도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성한 이유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지질이 못나게 살아주고 있는 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정의롭다고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을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욕구를 확장시키면 소유를 무한히 확장해야 돼. 소유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얘기죠. 상품을 소유한다는 얘기죠. 물건과 상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에서 나와요. 자원. 그러니까 이 도식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으니 그 전제가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자원이 무한히 있기만 하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뭐다?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자원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예요. 그래서 자원 무한주의를 토대로 해서 GDP, GNP 이런 말 써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GNP,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여기서 똑같은 건 이 P가 뭡니까? 프로덕트예요. 생산. 이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후진국, 우리나라가 GDP 전 세계 뭐 11위, 12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폐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가 모든 발전의 개념은 P의 프로덕트예요. 누가 생산을 많이 하냐.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자원이 무한해요? 유한해요? 실제로. 자원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전제 위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발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두가 시간 간격을 두고 미국처럼 살 줄 알았더니 미국처럼 살기도 전에 다 끝장나 버린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사실이냐? 뒤에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지역 공동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방향의 선택 여지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더 이상 생산을 무한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무한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볼 때 분자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소유를 무한히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까? 행복할 수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 분자를 키우는 방식으로 행복할 수 없냐 이거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도식에서. 분모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를 낮추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지금 사회에서 생태적인 어떤 진보, 이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문제 3R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R이라는 말 있어요. 리사이클, 그다음에 리유즈, 리듀스. 분리수거하는 거죠. 그죠? 리유즈는 뭡니까? 재사용하는 거예요. 분리수거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조리는 조리끼리 모아서 그걸 갖다 녹여서 다른 물건으로 사는 거죠. 그죠? 이게 더 좋은 건 이걸 녹일 필요 없이 이걸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재사용하는 거죠. 이 리유즈가 훨씬 좋은 거예요. 리듀스는 뭡니까? 발생량 감소예요. 쓰레기 버릴 것도 없이 조금만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버릴 것도 없이 안 사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는 리사이클이 초점이 아닙니다. 리사이클 같은 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면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많이 해봤자 결국 물질 소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리사이클은 일종의 도입이고 여기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삶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쓰레기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뭐야? 안 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릴 것도 없이. 결국 욕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나눈다 한다면 소유는 물질을 소유하는 거죠. 욕구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개인의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개인의 욕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물질을 많이 소비하느냐, 많이 소유하느냐, 이게 행복의 척도에 섰어요.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왜 그러죠? 이런 이제 물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과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으로는 청빈하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해요. 자발적인 검약, 사실 정신적인 풍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게 광고로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갖다 계속적으로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혼자는 어렵잖아요. 둘이나 몇 명끼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필요 없어 할까요? 필요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로 해요. 여러분 옛날에 가난할 때 개 둘의 향약 했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오늘은 이 집 농사 같이 져주고 내일은 저 집 농사 같이 져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두 자릿수 경제 성장 이제 안 돼요. 이제 어쩌면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시대입니다. 경제 성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더뎌져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선진국형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회에 있어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 지구 자원의 한계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 같은 그런 고도 성장 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에 의존하는 대신 뭐에 의존해야 됩니까? 돈 대신 사람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의 협력 관계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울타리 높이 찹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을 갖다 나가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그 돈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공유사회 운동이란 말 들어보셨죠? 공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 집에 장난감을 갖다 쌓아놓고 있으면 다 사면 돈 들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난감을 공유함을 해서 일단 동네마다 장난감을 갖다 쌓아놓고 서로가 빌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장난감을 갖다가 사지 않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뭐 드릴이라든가 공구 같은 것들을 같이 공구 공유 같은 걸 하는 경우 있죠.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하나씩 다 꿰차고 있었는데 그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어린이 책 같은 경우도 책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 다음 옷 같은 경우도 옷도 이제 아이들이 크고 이러면 금방금방 자라니까 옷도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안 써도 아이들 옷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카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서울 출퇴근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 같은 코스를 가는 사람끼리 같이 타고 다닌다 한다면 그만큼 차 2개나 3개 갈 것들을 하나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라고 요즘 하고 있지만 요즘에 그 큰 방에 노는 방들이 많으니까 갖다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빌려줘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공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이를테면 집마다 옷을 다 사고 장난감을 다 사고 한다 한다면 내가 일단 200만 원 버는데 그 중에 한 5, 60만 원은 다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50만 원을 그만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마을 만들기 하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게 뭡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끈끈하게 공동체로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뭐 이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알기 운동을 하자. 그동안 어떻습니까?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최 씨가 감을 이루면서 300년, 400년, 50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붙박이에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우리 뒷산의 동네 저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고 또 저기 뭐 그 강가에 있는 무슨 뭐 버드나무는 우리 뭐 아버지가 심었고 다 그 동네 다 우리가 삶의 내역이 있는 거예요. 붙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평수가 넓은 데로 자꾸 이동해요. 붙박이인가요? 떠돌이인가요? 서울에 사는 다 떠돌이에요. 떠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정을 나눠봤자 이별할 때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람끼리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여차하면 난 튀는 것만이에요. 떠돌이 문화예요. 이 떠돌이인 사람이 지역을 알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옆 사람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차하면 딴 데 갈 거야. 그러니까 지역을 지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웃끼리 뭐 함께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동안은 우리 과거에는 우리 다 붙박이 문화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떠돌이 문화예요. 옛날엔 여러분 그 동요 같은 걸 보면은 뭐 고향 내 고향 벚꽃 피는 내 고향 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뭐 다 고향에 대한 노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저 집에서 놀 때 시끄럽게 그러면 애들이 시끄럽게 놀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 놀아 그러잖아요. 나가서 뭐 하고 놀아야 되죠? 친구하고 노는 거고 자연하고 노는 거잖아요. 친구하고 자연하고 놀 땐 돈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빨리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빨리 들어. 그래서 애가 그럼 뭐 하고 놀아요?
혼자 놀아. 텔레비전하고 놀거나 게임기하고 놀거나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하고 놀고 같이 공동체로 놀기 때문에 사회성도 알게 되고 돈도 별로 안 드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이 담장 안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사회성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향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고향은 안성이고 저 목포고 뭐 저 대구 어디고 할 텐데 요즘에 우리 아이 고향은 뭐 저 뭐야 의왕병원 3동 206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다 떠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을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붙박이의 삶을 살자. 그래서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가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알게 되면 우리 동네를 이제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알기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지키기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알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말 이런 굉장히 위대한 분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그런 동네를 지키니 우리가 일꾼 되자 해가지고 뭐 우리 동네 알기 운동, 우리 동네 지키기 운동, 우리 동네 일꾼 되기 운동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되고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면 웬만하면 다른데 이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사 안 가고 싶어. 이사 안 가고 싶으면 오래 살게 되면 오래 살게 될수록 지역에 대한 책임감도 있게 되고 사람끼리 친해지게 돼요. 그럼 끈끈해지게 되죠. 끈끈해지게 되면 서로가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반대가 되기도 하죠. 더 주고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마을 만들기 운동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끈끈한 공동체가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지역도 지키고 지역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운동하는 거죠. 마을 공동체 운동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가자. 해가지고 아예 여기 사는 사람끼리 우리가 집 같이 짓고 살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10명이나 20명이 우리가 다 깎이기로 집을 짓게 되면 뭐 저 응접실도 있어야 되고 뭐 빨래 방도 다 있어야 되는데 아예 10명이 같이 집을 같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성미산 마을 같은 데는 소행주라고 해서 9가구 10가구 같이 연립주택을 하나 줘요. 1층은 사회단체들한테 줘. 2층은 식당이고 공동체 공간이에요. 그다음 3층부터 다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취향껏 막 1년 동안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저런 집에 살고 싶어 해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복층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줌마 한 번을 고용해서 저녁밥만 해주는 아줌마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그 건물 사람들이 다 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외출해도 우리 아이를 다 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봐줄 수 있어요. 다 자기끼리 놀아. 안에서요. 그 다음에 저 안성에 가면은 저 금강저수지 근처에 들꽃 피우는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안성에 의료생협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같이 10가구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졌는데 집을 이렇게 따로따로 짓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조그맣게 만들고 가운데 도서관하고 식당하고 빨래터 뭐 이런 걸 같이 만들었어요. 외부 손님이 오면 자기 방에 재웁니까? 여기 재웁니까? 손님 들어오면 여기 재워요, 다. 여기는 좁아, 다.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맨날 파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빨래도 여기서 하고 이래. 이게 코하우징 공동체라고 해요. 코하우징 공동체. 그 다음에 연료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요. 애들끼리 노느라고 바빠, 자기들끼리. 또 뭐 걸핏하면 파티야, 맨날. 또 남자끼리 같이 술도 자주 좀 먹기도 하고 부인끼리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협력적 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물건을 많이 사야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옆집에 물건들이 보니까 나 이거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쉽게 빌릴 수 있겠죠. 너희 집 가니까 동화책 재밌는 게 있네. 나 이거 읽고 줄게.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 집을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뭐가 있는지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안 줄 건 안 주지만 줄 건 서로가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같은 그런 마을 공동체보다 좀 더 긴밀하죠. 그죠? 여기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가는 경우는 뭐냐면 아예 우리끼리 생산을 같이 하자. 생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물건을 같이 생산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어떤 집을 같이 짓는 집 짓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 살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집을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공동의 생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백화마을이라고 해서 어디죠? 이런 코하우징 공동체들이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한 5, 60개가 됩니다. 넘게. 성미산만 하더라도 지금 뭐 15개 정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영동에, 충북 영동에 백화마을이라고 한 40가구 정도가 같이 그렇게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요. 더 나가면 뭐냐면 아예 주머니가 하나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키부츠, 모샤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샤브가 이렇게 공동 생산 공동체입니다. 생산을 같이 하고 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키부츠는 생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지갑이 하나예요. 지갑이 하나다 보니까 제가 저 옛날에 있었던 미국의 저 버지니아 트윈옥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트윈옥스라고 하는 쌍둥이 참나무 이런 뜻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100명이 같이 살아요. 100명이 같이 해먹을 짜고 살아요. 밥을 다 같이 해먹어 100명이. 밥 같이 해먹고 아이들은 따로 키워요. 건물이 따로 있어서 애를 낳으면 저 부모가 애를 낳은 사람은 자기가 키우긴 하지만 그 아이끼리 따로 재워요. 그러니까 애를 낳은 사람이 우리 아이를 그 건물 가면 맨날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만 아이들끼리 같이 살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로 보자고 한다면 밥하는 것들부터 자유롭죠. 육아에도 공동체 같이 키워요. 육아에서. 거기는 옷장을 가면 뭐 수만 벌의 옷들이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다 해다 놓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옷을 입고 빨아서 같이 걸어놓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쪽지에 써놓으면은 그 공동체에서 의논해서 사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바쁠 일도 별로 없어요. 예술가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밥 먹고 난 뒤에 뭐 무수한 하여튼 뭐 노래 부르기 모임도 있고 춤추기 모임도 있고 토론 모임도 있기도 하고 탁구 치는 모임도 있기도 하고 뭐 여성주의자 모임도 있기도 하고 아나키스트 모임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막 있어요. 같이 사는 즐거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로 살수록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안에 살면서 제가 이렇게 별로 부족한 걸 못 느꼈거든요. 이게 다 이 옷도 지금 제가 한 20년 정도 입고 있는 옷이 이것도 거기서 얻었어요. 얻어서 이제 입고 있는 거고. 얻어서 이제 내가 입고 이제 뭐 이 사이즈는 나밖에 안 맞으니까 일단은 뭐 다시 또 내놓기도 합니다만 교환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썼던 그런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공동체 사는 게 정말 모든 게 다 좋기만 하냐? 아마 원래 제가 이게 원래 주제죠. 예, 저 뒷부분이긴 합니다만 공동체 살면서 언제나 행복하냐? 물 좀 더 주실래요? 여러분 저기 결혼해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도 1, 2년 뒤에 이혼하는 마당에 그런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코마 떼고 살면 언제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적당히 멀리 있어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코마 떼고 있으면 원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그 공동체를 같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면 그만큼 관계가 깊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짜증나거나 적당히 멀리 있으면 편한데 맨날 코마 떼고 있으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건 나에겐 재앙이야. 여러분 보통 어떤 모임이든 간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딴 데 갔어. 딴 데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또 와 있어요. 또 싫어서 또 딴 데 갔더니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싫은 사람과 자기가 싫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근본이자 바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체는 모든 문제가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잘못을 내가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부모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자 한다면 다 소중하고 이쁜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에 가시 같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약간 여러분 사고 실험이 좀 필요해요. 이를테면 여러분 돼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돼지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뭐뭐 하다. 돼지? 미련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그 다음 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하면 우직하다. 그죠? 여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활하다. 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뱀하면 뭐 사악하다 이런 뜻 드잖아요. 그죠? 늑대하면 음흉하다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건 사실 이렇게 말로 간단해서 안 되고 굉장히 깊이 사고 실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살 때는 뱀이 우직하다, 미련하다, 소가 우직하다, 여우가 교활하다, 뱀이 사악하다, 늑대가 음흉하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뱀은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뱀은 정말 사악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뱀이 딱 지나가면 뱀을 갖고 왜 놀랄까? 여러분 뱀이 사악하다고 여우가 교활하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우를 얼마나 만나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왜 여우는 교활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교육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접적인 훈습된 교육들이 사실이라고 인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실제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정말 빨간색이에요, 이거? 여기 무슨 색깔? 정말 빨간색이에요? 자, 개는 칼라를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개는 흑백으로밖에 못 봐요. 그런데 개는 이걸 무슨 색깔로 볼까요?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옳고 개가 바라보는 시각은 틀린 건가요? 여러분 생명 환자 있죠? 정록 생명이 있어요. 빨간색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건 뭘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안 보여요. 이게 정말 빨간색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리학에서는 정확한 물리학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반사된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모든 색깔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킨 거예요. 이게 정확한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빨간색이다. 그렇죠. 여러분 가시광선이 다 들어있는데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간색으로 보일 뿐이지 빨간색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일 뿐인 거죠. 빨간색이라고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 저 사람 인상이 더러워. 그 인상은 누구의 관점에서 각인됐던 그런 사전 효과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 백인들 바라볼 때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흑인들 바라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너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실제 나빠서가 아니라 나쁘다고 누가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틀리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자, 모든 사람은 다 그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마음에 안 들어 보이거나 짜증나게 보이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아주 이쁘게 누가 저 사람이 행위하는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내가 굉장히 이뻐 보여. 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내가 싫어 보여. 이쁘게 보이고 싫어 보이고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관점과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이 문제라는 걸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나처럼 네가 되라는 거잖아요. 네? 모든 싸움은 다 나처럼 되라는 얘기야. 내가 옳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옳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거나 나처럼 되라는 거라고요. 나처럼 되라는 얘기는 내가 옳고 넌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옳고 넌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폭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에게 나하고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의 문제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의 문제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느끼고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딱 느낀 겁니다. 모든 문제를 느끼는 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주체가 누구다? 또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데 모든 문제가 너에게 있어. 쟤는 정말로 눈에 가시야. 네가 보니까 그렇지. 너도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갖다가 일반화시켜.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갖다 악마화합니다. 모든 것들을 갖다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배타시켜가지고 아우팅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분란과 화와 폭력의 시작인 거죠. 모든 문제를 갖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해결의 주체가 누구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해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뭔가 좀 뻑뻑하게 안 돌아가. 그럴 때 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임에 제가 눈에 가시야. 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제의 원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그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공동체적 관점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부러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저런 식으로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나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런 에너지를 발현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거나 그걸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죠. 문제 해결 주체가 누구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언제나 문제 제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슨 관점? 문제를 무슨 관점으로 바라본다? 해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너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일까? 아니면 언제나 다니면서 맨날 미안하다, 사과하고 미안하고, 잘못됐어,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인일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맨날 사과하는 사람이 주인일까?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사람이 주인일까? 사과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저 구석에 있는 손님이야. 그래서 막 하다가 쏙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사람 실제 자기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물론 나를 돌아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죠. 안 따라주면 더 노력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내 밖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 사람을 아우팅 시키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갖다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거냐 이거죠. 그럼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 거냐? 어디든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가시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잘라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끼리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해를 끼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게 좋습니까? 갈등이 있는 게 좋습니까?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갈등이라는 것들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적당히 있기도 하고 심하게 있기도 하죠. 어떤 모임든 간에 이렇게 딱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 이거는 살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균형이 가능해. 이게. 이제 죽어있는 거는 기계적 균형이 가능해요. 근데 살아있는 건 끊임없이 요동해요. 이 요동하는 것 자체가 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것 자체가 균형이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지하고 이것 자체가 균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가만하고 평온한 있는 게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균형인 상태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할 때 공동체에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나처럼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로 평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폭력이에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MBTI라고 한번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성격 유형 검사죠. 근데 저하고 제 처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근데 MBTI에서 성격 유형 검사 16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부부끼리 성격 유형이 비슷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좋거나 아주 안 좋거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엔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서로가 서로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기득이 없어. 좋으면 막 펄펄 날아가고 막 디프레스 되면 서로가 완전히 그 끝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은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성격이 달라. 그래서 처음에 찌락찌락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쁜 줄 알았더니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거다라고 믿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이란 차원에서 내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우리 같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큰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보세요. 누구를 갖다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막 나쁜 마음도 서로 상처가 안 돼. 막 너 왜 이렇게 막 이래서 막 짜증내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서로 알게 되면 그게 별로 상처가 안 돼.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말도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영웅형, 순진형 이건 좀 넘어가시고요. 여기 저 MBTI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뒤에가 있죠. 7가지 지성이다 이런 것들 좀 넘어가시고 집단 과정을 잠깐 보시죠. 이거는 그 공동체에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 논리적 대화가 있고 감성적 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이톡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인 대화 기법,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 대법 기법인데, 이를테면 어떤 일이 있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가 짜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꼭 튜닝 같은 걸 합니다. 튜닝이라고 해서 서로 여러분 라디오 튜닝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공동체 같은 경우도 아침 시작할 때 손을 잡고 서로가 약간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 지금 기분이 어떻다 얘기를 해요. 끝나고 난 뒤에도 끝나고 난 뒤에 내 기분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짜증나면 너 왜 이런 얘기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내가 굉장히 막 심란했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막 울렁울렁거렸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저 사람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본 내 얘기라고요. 당신이 그런 활동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좀 답답해졌어. 당신이 뭐 어떤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굉장히 궁금해졌어. 우리 아이한테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네가 그렇게 막 하고 하니까 내가 상당히 좀 약간 화가 난다, 속으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뻤어. 네가 그렇게 그런 활동을 나한테 말해주니까 내가 참 뿌듯했다. 누구 얘기죠? 내 얘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싸웠어? 너 그렇게 왜 말을 하니?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일단 내가 그렇게 화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왜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행위하는 걸 보고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답답했다. 답답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여금 옆에서 당신 답답했군요. 원래 답답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추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한테 일종의 잘못과 잘잘못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대화가 그래서 항상 이게 아이톡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약간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아, 내 남편이 지금 굉장히 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은 일단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화적 대화법입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런 식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렇게 아이톡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문제를 갖다 내 밖을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해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138쪽 보면 일단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거, 이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이건 뭐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갖다 충분히 듣는 거예요. 원래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반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서 그렇지,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동의해 주는 것. 그래서 당신 지금 이런 상태가 있군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리액션을 좀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iMessage라고 140쪽에 보면 맨 위에 자기 전달하기라고 있죠. 이게 아이톡입니다. 자기 전달하기. 그 다음에 행동 말하기, 자각 확인하기, 피드백 주고받기.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는 이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급적이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정토회 같은 경우는 이제 3위제라고 해서 3번 이렇게 토론을 한참 하고 난 뒤에 거수를 해서 3분의 1 이하일 경우는, 3분의 1 이상일 경우는 계속 토론하지만 3분의 1 이하일 경우는 개인으로 하여금 이게 자기 의사를 계속 개진할 건지 포기할 건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계속 개진한다 그러면 또 토론합니다. 그렇게 3번까지 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수 의견을 갖다가 충분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에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갈등 관리. 그럼 중간에 여러분 틱약한 스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주일 넘지 않게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시간이 절대 길면 안 돼요. 가급적인 그날 아니면 그 주에 그 대상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달해서 중간에 중재를 쓸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심리를 갖다 드러내게 만들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이런 마음을 오래 갖고 있으면 갔을 수 갖는 만큼 안에서 훨씬 더 골마지게 되고 나쁜 마음을 자꾸 싹트게 만들어요. 빨리 해결하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갈등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요. 그리고 그 갈등 해결할 때 맨 뒤에 147쪽에 나와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적응하고 협동하고 협상하고 지원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냐, 또 이거 미연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공동체에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로 올해 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한, 아마 다른 분들은 살아본 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공동체에 이제 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에서는 여러 명 같이 살면 참 편하고, 여러분 사람을 추리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옛날에 못났던 내 친구가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 현실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두 방법은 주변하고 비교하지 않고 앞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과거에서 옵니다.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옛날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 옛날에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 모든 괴로움은 과거에서 옵니다. 또 모든 불안은, 모든 걱정,
어디서 오나? 미래에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노후에 어떻게 살까? 우리 아이들 저렇게 대학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걱정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미래에서 와요. 내가 지금 현재 삶이 100인데 내가 옛날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30 정도를 갖다 과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 살고 있는 한 30%는 앞날 걱정하느라고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얼마 갖고 소비하고 있는 거죠? 내 현재에는 40% 갖고 현재에 투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교통사고 나서 기억사실증 걸리면 옛날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이 이 앞날에 대한 걱정, 이건 실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실제 있어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는 여러분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건 뭐죠? 현재만 존재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있지도 않은 과거를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괴로워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있지도 않은 앞날 걱정을 갖다 지금 미래를 갖다 자꾸 끌어안져가지고 현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고스란히 쌓여서 축적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은 걱정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갖다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게 축적이 되면서 미래가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계획돼서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 길이 생기고 이러면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쟤 정말 참 괜찮은 애다. 저 정말 성실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기회를 또 주겠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산 거일 뿐이야. 살 거일 뿐인데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주변 사람한테 신뢰를 줘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에 살지 않아. 맨날 앞날 걱정이에요. 또 눈빛만 봐도 맨날 앞날 걱정하느라고 막 지금 전전긍긍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앞날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신나게 지내고 재밌게 살고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 훨씬 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미래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둘 다 현재만 실제 존재합니까? 관념에만 존재합니까? 둘 다 관념에만 있을 뿐이야. 관념에만 있을 뿐인데 자꾸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끌어당겨서 현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공동체적인 삶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끊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언제나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재밌어야 앞으로 내일도 재밌게 되고 내일도 재밌어야 10년도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재밌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훨씬 더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코하우징 공동체라든가 공동체에서 살려고 하거나 마을 공동체 다 더 좋아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 재밌어지려고 더 즐겁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선택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꾸 정보를 취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재밌는 시도들이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시도를 한번 시작하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이 지금 이런 교육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공동체에 관한 게 몇 번 있죠, 같이.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의방시에서 지금 이런 공동체, 이런 교육은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런 교육이 아마 재밌다고 한다면 아마 몇 번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 이런 교육이 재밌어서 한 10년간 진행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멤버들이죠. 아마 10년 뒤에는 아마 여러분이 전설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거나 또 참여하거나 그런 열정적인 어떤 그런 좀 훌륭한 리더들이 좀 많이 나오거나 이러면 아마 굉장히 또 이 시작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서로 좋은 인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기인데 저는 이제 이 단어만으로 봐서 현재 우리는 이제 마을과 아파트촌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마을에서 살았고 현재는 아파트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면 공동체로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아파트촌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끌어내서 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팁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전혀 이문학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일 때는 우리 시골에서 살 때는 뭐
자동적으로 그 공동체가 됐죠. 누구 대소사가 있으면은 초상이 나든 결혼식을 하면은 온 동네가 일주일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뭐 자동으로 누군 돼지 잡고 누군 전부 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파트 조선은 우리 동네만 봐도 앞집이 누군지를 5년 동안 못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끌어내려서 마을로 할 것인지 그게 공동체 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까 저는 이게 좀 중요하고 앞으로 다른 강사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만 했는데 제가 이제 저기 고양시에서 지혜공유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일단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약간 계획이 그 얘기 예전엔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공동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시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자꾸 만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만나게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제 같은 것들도 마을에 간다는 축제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테면 마을에서 이렇게 서로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지혜공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그 동네에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소위 김치 담그는 방법, 또 된장 담그는 방법, 또 뭐 서예하는 방법, 아니면 뭐 옷 입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예절, 이를테면 직장 생활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어른을 모시거나 어떤 무슨 파티 매너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사람과 5명만 되면 어떤 교육이든 가르치고 배우게 하자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공부 모임을 한다든가 자꾸 모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음악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렇게 모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촉진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만나면 서로가 사람끼리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즐겁고 재밌어지게 되면 이제 그 지역 내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돼요. 지역의 다양한 모임들을 막 만드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슨 등산 가는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디 방문하는 모임 같은 걸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무슨 뭐 교육 모임을 한다든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뭐 그쪽에 어떤 그 안전을 지키고 있는 어떤 어머니들끼리 모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자주 만날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지만이 그 속에서 일정하게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아이들끼리 만나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또 주부들끼리 또 할 일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발전돼가지고 계속 또 다른 일들이 계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또 그런 구상이나 제일 처음에 좋은 것들은 무슨 공부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누구 초청해서 강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취미 활동 같은 거죠. 뭐 색소폰 같이 배우기라든가 뭘 같이 운동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든가 축구 같이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소중합니다. 제일 좋은 건 운동 같은 거죠.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축구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이 말씀이시고요. 일전에 어떤 강사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동네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주선하기도 좋고 일하기 좋다. 사실 맞습니다. 의왕시에도 보면은 무슨 사회 단체장이라든지 그 단체 활동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그 지역에서 어떤 뭐 자영업 하신다든지 그분들이 여러 개 단체에 와서 그분들끼리만 모이고 있지 사실은 이 시민의 뭐 10% 이해합니다. 그거는. 근데 나머지 90%가 어떻게 이게 동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촌이나 이 빌라촌이 전부 요즘 맞벌이 하고 새벽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이제 퇴근하고 오면 먹고 살기 바쁘지 사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마을로 막는 거냐 그게 팁인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밤늦게 술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밤늦게 술 못 먹잖아요. 그죠?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술을 먹고 할 수 있는 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일정하게 자기 시간을 갖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일단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해야죠. 자영업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그런 모임을 만들고 또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죠. 근데 처음부터 모두가 다 똑같이 할 수 없고요. 나름대로 시간이 있고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코어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마치 그걸 중심으로 눈덩이 붙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자극이 됩니다. 네.
일단 좀 그런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일종의 좀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좀 가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모이고, 일종의 자기 이익 중심의 토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임들도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그런 모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엮고, 또 이것이 전반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이제 마을 운동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죠. 만약 제가 볼 때 찾아보시면 아마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